새벽 5시 중앙시장 횟집 골목에 칼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세령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도마 위 고등어 한 마리가 순식간에 토막으로 변해갔죠. 세령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도 세령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할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면 오늘도 굶는 날이 될 테니까요. 세령의 횟집 미숙이네는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간판은 오래되어 글자가 흐릿했고 유리문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령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으니까요. 세령 누나, 오늘 상인회비 언제 가져다 줄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세령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상인회장 아들 민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만 기다려줘. 꼭 가져다 줄게. 그게 벌써 3달째 하는 소리잖아. 다른 상인들도 다 불만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세령은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털었어요. 알겠어. 일주일만 더. 됐어. 어차피 내가 낼 돈도 없으면서. 민수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세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화를 낼 여유도 없었거든요.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상인회비는 50만 원인데 말이에요. 세령은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 중 하나였죠. 반지와 함께요. 언니, 오늘도 힘들어 보이네. 뒤에서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세령의 고등학교 후배로 대기업을 그만두고 함께 횟집을 꾸려가는 동업자였어요. 괜찮아. 우리 버텨보자. 세령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임대료도 밀렸고 재료비도 부족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세령은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런 골목까지 차를 몰고 올까 싶어서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흰색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남성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세령의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세령은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손님이든 아니든 일단 일은 계속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남성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백준호는 회사 게시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역시장 탐방 및 상생 협력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공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중앙시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 차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백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오후 일정 모두 취소해. 나가봐야 할 곳이 있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차량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차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시장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백준호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평사원이었던 자신은 이런 높은 곳에 앉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때는 중앙시장 골목 횟집에서 동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었거든요. 특히 그 횟집 딸이 직접 나와 서빙을 할 때면 백준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미숙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수줍은 미소로 안주를 내주곤 했어요. 준호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그런 대화가 언제부터인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 횟집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고 미숙과의 만남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백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준호 씨, 저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백준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당황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백준호는 도망쳤어요. 며칠 뒤 상사가 소개해준 재벌가 딸과의 맞선 자리에 나갔거든요. 장서진과의 결혼은 백준호에게 승진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잃어버린 것도 많았어요. 사랑과 양심, 그리고 미숙이라는 여자와 태어날 뻔했던 아이에 대한 책임감까지 말이에요.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차 과장의 목소리에 백준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였어요. 알겠어. 가자. 승용차는 도심을 벗어나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낡아지고 복잡해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상가들과 좁은 골목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중앙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래도 골목의 구조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백준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어요. 횟집들이 줄지어 선 그 골목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미숙이 일하던 그 자리에는 다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미숙이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설마 아직도 그 여자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30년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가게 앞에 다가가자 안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도마 앞에서 생선을 썰고 있었어요. 백준호는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백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매에서 백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세령은 유리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한참 동안 가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같지도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세령의 직감으로는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혹시 또 구청 공무원은 아닐까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보낸 사람일까요? 요즘 밀린 돈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뭐 보는 거예요? 세령이 문을 확 열고 나가자 백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서 본 세령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코끝, 입술 모양,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까지 30년 전 윤미숙과 똑같았거든요. 백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냥 뭐예요? 가게 구경하려면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가시든지 하세요. 이렇게 서서 쳐다보면 다른 손님들 안 와요. 세령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특히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정장 입은 사람까지 기웃거리면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백준호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그 횟집과 구조는 비슷했지만 인테리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고 테이블도 예전보다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주방 쪽 구조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이 서서 음식을 만들던 그 자리 말이에요. 뭐 드실 거예요? 세령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준호는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이런 가격으로 장사가 될까 싶을 정도였죠. 회 한 접시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세령은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내왔습니다. 칼을 잡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썩 그럴듯한 솜씨였습니다. 백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칼을 잡는 방식, 생선을 써는 각도, 심지어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미숙과 똑같았거든요.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세령이 회를 써면서 물었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던진 말이었죠. 회사에서 왔어요. 무슨 회사요? 그냥 사무직이에요. 백준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어색했거든요. 이런 동네에서는 오히려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것 같았어요. 회 접시가 나왔습니다. 보기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소주도 함께 나왔죠. 백준호는 소주 잔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목걸이는 백준호가 30년 전 미숙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 말이에요. 당시 월급의 절반을 투자해서 산 그 목걸이였어요. 백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목걸이가 아직도 남아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저기, 계산대에 있는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어요? 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준호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그거 제 거예요. 어디서 구했냐고요? 백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세령은 뭔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갑자기 남의 물건에 대해 캐묻는 게 싫었거든요. 제가 왜 그걸 말해야 하는데요? 손님이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세령은 목걸이를 집어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백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목걸이를 걸고 있는 세령의 모습에서 30년 전 미숙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어요. 백준호는 소주잔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세령이 걸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백준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돈은 여기 놓고 갈게요. 백준호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어요. 세령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병이면 기껏해야 2만 원인데 10만 원을 놓고 가다니요. 게다가 수표로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네. 세령은 중얼거리며 깨진 잔 조각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왜 그 사람이 자신의 목걸이를 그렇게 신경 써서 봤을까요? 이상한 손님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령은 아직도 그 사람이 남기고 간 10만 원 수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왔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언니, 구청에서 또 왔어. 소연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번 달 들어 벌써 3번째 단속이었습니다. 또요? 지난주에 다 점검했잖아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요. 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같은 골목 상인들일 리는 없을 텐데 말이에요. 다들 처지가 비슷하니까요. 구청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위생교육 이수증 좀 보여주세요. 세령은 서둘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온도 측정 기록은 어디 있어요? 저기 벽에 붙어 있어요. 매일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빠진 날이 있네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기록이 빠져 있었어요. 그날은 소연이 열이 나서 하루 쉬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요. 하루만 빠진 거예요. 규정상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위반이에요. 직원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조리대, 설거지, 싱크대까지 구석구석 촬영했어요. 세령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0만 원. 세령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상인 회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까지 나온다면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간 후 세령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연이 옆에 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 있겠어. 돈이 없는데.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회장 민수 아버지와 골목 상인들 몇 명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집 때문에 우리 골목 이미지가 나빠진다니까. 구청에서 자꾸 단속 나오는 것도 저 집 때문이야. 미숙이도 예전에 말이 많았는데 딸도 똑같네. 세령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 얘기 왜 꺼내세요? 아, 세령아. 우리가 나쁜 말 한 건 아니고. 나쁜 말 아니면 뭐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뒤에서 그런 말 하세요? 상인회장이 나섰습니다. 민수의 아버지인 박 사장이었어요. 세령아, 너도 이제 철이 들어야지. 상인회비도 못 내면서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잖아요. 왜 다른 집까지 피해본다고 그래요? 구청 단속반이 여기만 계속 오잖아. 다른 상인들이 좋아하겠어? 세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단속이 자주 나오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자신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밀린 돈 다 정리 못하면 나가야 해. 박 사장의 말에 세령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상인들이 흩어진 후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언니, 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소연이 벽에 기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속이 미식거려. 세령이 소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어요. 병원 가야겠어. 지금 당장. 언니, 병원비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세령은 소연을 부축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소연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중간에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소연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정도면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말에 세령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200만 원이라니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언니, 나 괜찮아. 집에서 쉴게. 소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탈수 증상도 심하고 계속 토하고 계시잖아요. 세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연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세령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반지를 팔기로 한 거예요. 목걸이와 함께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만 소연의 목숨이 더 소중했거든요. 일단 이번 수속부터 할게. 돈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세령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반지를 팔아도 입원비 전부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가게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인회비, 위생벌금, 임대료, 그리고 이제 입원비까지. 세령은 병원 복도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횟집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백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던 그 순간의 모습 말이에요. 새벽 3시 백준호는 침실에서 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내 장서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따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30년간 유지해온 가식적인 결혼 생활이었죠. 서재 한쪽 벽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는 윤미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뚜껑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맨 위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횟집 앞에서 찍은 것, 한강공원에서 찍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사진까지. 백준호는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숙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말이에요. 사진 밑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써준 편지들이었어요. 백준호는 그중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준호에게는 보물 같은 것들이었어요. 편지들 밑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에 준 것이었어요. 그때는 받기만 하고 열어보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백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준호 씨가 주신 반지와 목걸이는 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찾는다면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이름은 세령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에 온 것을 영험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백준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세령. 그 아이의 이름이 정말 세령이었던 거예요. 종이 뒷면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 이름 백준호. 생년월일 1957년 3월 15일. 당시 거주지 서초구 반포동. 직장 대한종합상사기획부.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미숙이 이 모든 걸 기록해 둔 거였어요. 맨 밑에는 작은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준호가 미숙에게 선물했던 커플링이었어요. 목걸이와 세트로 샀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백준호는 반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미숙의 손가락에 끼워줬던 그 반지였어요. 그때 미숙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기억났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연인이 된 기분이에요. 미숙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죠. 그런데 백준호는 몇 달 후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던 겁니다. 백준호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숙에 대한 미안함, 아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준호는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중앙시장 일대 상황을 알아봐. 특히 미숙인의 횟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미숙인의 횟집이요? 그래. 사업자 등록, 임대계약, 최근 상황까지 모든 걸 조사해줘. 비서는 의아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몇 시간 후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숙인의 횟집은 오세령과 한소연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위생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고 상인회비도 체납 중이었어요. 경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오세령의 어머니는 윤미숙으로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백준호는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어요. 차 과장, 이 횟집 주변 상황도 더 자세히 알아봐. 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최근 구청 단속이 유독 그 골목에 집중되고 있었고 다른 상인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특히 상인회에서는 미숙인의 횟집을 골목에서 내보내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소연이라는 동업자가 급성 위염으로 입원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백준호는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이에요. 오후에 백준호는 다시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세령이 혼자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세령이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더니 택시를 탔어요. 백준호는 뒤따라갔습니다. 세령이 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입원병동에 올라가는 걸 보니 동업자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어요. 백준호는 병원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세령이 내려왔어요.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세령이 병원을 나와 길거리를 걷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고 고개는 떨어져 있었어요. 중간에 벤치에 앉더니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백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말이에요. 사흘 후 백준호는 또다시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세령이 자신의 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가게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버려두었던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될까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세령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백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왔던 그 이상한 손님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세령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네. 저번에 급하게 나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백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령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미숙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우울할 때의 표정이 말이에요. 뭐 드실 거예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데 혹시 많이 힘드세요? 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백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령은 경계심을 나타냈어요. 손님이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그냥 드실 거 주문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걱정되어서요. 세령은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내왔습니다. 칼을 잡는 손이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백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시나요? 세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해요. 처음 보는 손님이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손님, 저희 가게 사정을 왜 그렇게 관심 있어 하세요? 혹시 어디서 보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세령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백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일이 많다 보니 누구든 믿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도움이요? 사업 자금이라든지. 세령이 칼을 도마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은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지금 저 우롱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 자금을 도와준다고요? 백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동네와 인연이 있어서요. 무슨 인연이요? 30년 전에 여기 자주 왔었어요. 그때 이 자리에 있던 횟집에서 말이에요. 세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엄마가 일하던 시절이에요. 30년 전이면 우리 엄마 때네요.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백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윤미숙 씨요? 세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엄마를 아는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때 자주 왔었거든요. 미숙 씨가 직접 서빙을 해주곤 했어요. 세령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요. 우리 엄마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백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죠.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때 갑자기 세령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백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모든 게 다요. 돈도 없고 빚은 쌓여가고 동업자는 입원하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세령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백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혹시 얼마나 어려우신지 말씀해 주시면요. 왜요? 그걸 왜 말해요?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손님은 정체가 뭐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백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사실은요. 그때 세령이 갑자기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백준호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세령은 가게 앞 골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세령이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 나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세령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였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팔아야 하나. 이제 이것밖에 남은 게 없는데. 백준호는 그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미숙에게 준 바로 그 반지였거든요. 상자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반지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령이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백준호는 천천히 세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령이 고개를 들어 백준호를 봤어요. 왜 따라왔어요?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세령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반지를 숨기려는 거였어요. 제 거예요. 왜 또 그런 걸 물어봐요? 30년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선물로 드린 반지와 똑같아서요. 세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이라니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윤미숙 씨한테요. 세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언제 그런 반지를 받았다고요? 정말이에요. 목걸이도 함께 줬어요.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말이에요. 세령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목걸이 이야기까지 정확히 맞았거든요. 그럼 손님이 누구세요? 우리 엄마와 무슨 사이였어요? 백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제가 세령 씨 아버지입니다. 세령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30년 전에 미숙 씨와 연인 사이였어요. 그리고 세령 씨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었죠.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혼자 저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세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도망쳤어요. 겁이 났거든요. 책임지기가 무서웠어요. 백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미숙 씨와 세령 씨를 버렸어요. 세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요? 백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세령이 가진 것과 똑같은 반지였어요. 이건 미숙 씨가 저에게 돌려준 거예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 말이에요. 세령은 두 개의 반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커플링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백준호는 또 다른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에 쓴 편지였어요. 세령은 편지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엄마의 글씨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제 아버지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늦은 사과였어요. 세령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돌아가실 때도 옆에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뭐해요? 세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세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일찍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백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왜 왔어요? 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감정이 정리될 리 없었거든요.
백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꽤 두툼한 다발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비하고 가게 운영비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세요. 세령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세령아, 이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백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세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라고 나타나서 돈 준다고 끝인 줄 알아요? 30년 동안 뭐 했어요? 백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상인회장 박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몇 명의 상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령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 돈 준비했어? 박 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령은 움찔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해결할게요. 안 돼. 더 이상 못 기다려. 다른 상인들도 다 화가 났어. 상인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세령을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었어요. 백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거였어요. 얼마나 밀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박 사장이 백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세령이 아는 사람이에요. 백준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인 회비 100만 원, 청소비 30만 원, 총 130만 원이에요. 백준호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큰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세령이 백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됐어요. 제가 낼 거예요. 뭘로 내려고 그래?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어? 박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령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백준호는 세령의 손을 떼어내고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박 사장은 돈을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당신 정체가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1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내다니.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박 사장은 돈을 세어본 후 상인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남자 누구야? 세령이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알았지? 혹시 후원자라도 생긴 건가? 세령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급한 불은 꺼야지. 나중에 갚으면 돼. 백준호의 말에 세령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병원비도 못 낼 상황인데. 백준호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령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오후에 백준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소연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세령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소연은 백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 왔던 그 손님이었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세령이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소연은 백준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세령이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언니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이렇게 되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잖아요. 백준호는 소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게 괴로웠어요. 이번 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언니가 뭔가 방법을 찾는다고 하던데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백준호는 원무과에 가서 입원비를 정산했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소연이 퇴원할 때까지의 비용까지 미리 내어두었습니다.
저녁에 세령이 병원에 왔을 때 입원비가 모두 정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해주었거든요. 누가 냈다고 해요? 오늘 오후에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와서 내고 갔어요. 세령은 누군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백준호였을 거예요. 세령은 화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소연의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소연은 세령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세령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소연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 이런 큰 돈을 내줄 리 없잖아요. 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령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세령은 백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뒀거든요. 왜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했어요? 급한 일이니까 일단 해결한 거야.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백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부재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자. 세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좋아요. 내일 저녁에 가게로 와요. 그날 밤 백준호는 아내 장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혼하자. 장서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30년 전 내가 저질렀던 일을 바로잡아야 해. 백준호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윤미숙과의 관계, 세령의 존재,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말이에요. 장서진은 차분히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이혼 절차 진행하자.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사랑이 식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백준호는 가게에 왔습니다. 세령이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령과 백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쉽게 말문이 트이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백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했어. 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년간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해. 백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령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인생을 바꾸려 한다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다고? 지금 이 상황이 잘 살아온 거야? 백준호의 말에 세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생 위반 건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재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세령은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바뀐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시장 상품을 납품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숙인의 횟집에서 납품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세령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들 같은 작은 횟집에 왜 이런 제안이 올까요? 혹시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되셨어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앙시장 우수업체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세령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계약 조건은 놀라웠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매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소연도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계약 때문에 바빠졌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런 큰 계약이 들어온다는 게. 소연의 말에 세령도 동감했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백준호가 가게에 왔습니다. 세령은 바로 물어봤어요. 유통업체 일도 당신이 한 거죠? 백준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내가 부탁했어. 왜 그런 짓을 해요? 저희가 동정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세령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게 싫었거든요. 동정이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실력이 있어.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백준호의 말에 세령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가게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매일 주문이 들어왔고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세령과 소연은 더 큰 공간으로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기존 가게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상인회에서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령을 우수 상인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세령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회를 잡았어? 박 사장이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나왔습니다. 세령은 씁쓸했어요. 그런 어느 날 백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식품유통부서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갑자기 왜요? 너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시장 경험도 있고 유통 업무도 익숙하잖아. 백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세령의 능력을 회사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회장 딸이라고 특혜 받는다고 할 텐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세령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소연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언니 해봐. 나는 가게 계속 운영할 테니까. 결국 세령은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유통부 대리로 시작하는 조건이었어요. 첫 출근 날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들 세령의 정체를 궁금해했거든요. 저 사람이 회장님 특별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래. 시장에서 일했다던데 어떻게 회장님을 알게 됐을까? 뒷말이 많았지만 세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세령의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유통업체들과의 협상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령 씨 덕분에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늘었네요. 부장이 칭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세령을 특혜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백준호가 세령을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회사 후계자 문제를 정리하려고 해. 세령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그런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해. 백준호는 진심으로 세령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딸이자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령은 이사로 승진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어요. 소연의 가게도 크게 성장해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백준호와 세령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윤미숙의 영정 앞에 서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저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세령이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백준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수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딸을 제대로 돌보겠어. 30년간 혼자 키워줘서 고마웠어. 백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세령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엄마를 기억해요. 백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함께 납골당을 나섰어요. 3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세령의 목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백준호의 손에는 커플링이 끼워져 있었어요. 미숙이 남긴 사랑의 증표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